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안개 자욱한 숲속에 자리한 조그마한 마을. 그 이름하여 청송마을. 이곳은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퍼지는 곳이었고, 밤마다 멧돼지나 늑대가 울타리 너머를 어슬렁거리곤 했지요. 하지만 그중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존재는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청송마을에 살던 한 처녀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 호랑이에게 물려갔다지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호식제라 불렀고, 마을의 별명도 호식골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에이구,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처녀들은 해에 지면 나가질 못해요. 밤만 되면 그 처녀 어미가 우는 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린다니까요. 동네 할머니의 한숨 섞인 말은 늘 슬픈 전설처럼 전해졌지요. 그런 청송마을 입구에는 한 그루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느티 할아버지라 부르며 제를 지내고 풍년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느티 할아버지여, 올해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분이 좀 착한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제사 때마다 이런 소망들이 담긴 소리가 나무십 사이로 퍼졌고, 어쩐지 진심이 닿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지요. 마을의 중심 인물은 단연 장만수 이장님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의 입은 늘 무겁고 마음은 넉넉했으며 논밭 일도 손수 나서서 도왔습니다. 이장님, 올 가을 농사 어쩌죠? 비도 안 오고 말입니다. 걱정 마소. 이번 주에 마을 회의 열어서 저 산 너머 물길 트는 방법 의논해 봅시다. 그렇게 이장님의 말에는 힘이 실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지요. 그런 장만수의 집에는 소문난 잔소리꾼 부인이 있었는데요. 여보, 어젯밤 또 코 고는 소리가 호랑이 울음소리 같았어요. 에이그, 그건 당신 꿈 아니었어. 거짓말 마세요. 장독대가 울리더라니까요. 이처럼 평범한 듯하지만 이 마을에는 하나하나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홍련, 신비한 문녀, 그리고 청송마을 한편에는 홍련이라는 젊은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점괘가 정확하다는 소문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지요. 홍련아, 우리 소가 벌써 해를 넘기도록 새끼를 못 낳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니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이번 초사흘에 굿 올리면 송아지가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홍련의 눈빛은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곱게 보지 않는 이도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곽서방이었지요. 허참, 그 계집애가 뭐 신통력이 있다고 사람들 속여서 밥벌이나 하잔소 그랬던 곽서방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집에 도둑이 들고 말았습니다. 홍련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혹시 누가 그런 건지 알 수 있겠니 그럼요. 제가 한번 점을 쳐볼게요. 홍련은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다 말고 눈을 번쩍 뜨고 외쳤습니다. 곽서방님, 도둑은 바로 당신 아드님이에요. 뭐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곽서방이 아들을 추궁하자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빚 갚으려다. 죄송해요. 이 일 이후로 곽서방은 홍련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정령이 깃든 아이라 불렀습니다. 팔봉이. 속이 깊은 총각 이 마을에는 한 사람. 겉보기와 속내가 너무나 다른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팔봉이. 올망졸망한 눈에 어수룩한 말투. 언제나 예애하며 웃던 팔봉이는 사람들 눈엔 그냥 착한 시골 총각이었지요. 이놈아, 언제 장가 가려느냐 아버지. 아직 때가 안 왔잖아요. 사람은 인연이 있어야죠. 허허. 내 또래들은 벌써 애를 업고 다닌다. 하지만 팔봉이의 속내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청송에서 제일 예쁜 처자를 내 아내로 만들 테니 이런 속마음을 숨긴 채 그는 날마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분이를 보게 됩니다. 분이와의 첫 접촉분이야.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네.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에요. 팔봉 오빠,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도와줄게. 걱정 마. 팔봉이는 슬쩍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동이를 받아들었고 분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별 말씀을. 내가 분이를 못 도우면 누굴 도우겠어 하지만 그 속내는 이러했지요. 허허, 저 고운 손 이대로 잡아뒀으면 좋겠네. 그날 밤 팔봉이는 누워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분이만 생각하면 몸이 꼬이냈고요. 내가 꼭 저 아씨를 내 사람으로. 그런데 그 밤 마당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밤 팔봉이는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내가 꼭 저 아씨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 순간 스르르 밖에서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마당 어귀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팔봉이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소? 하지만 대답은 없고 장독대 뒤로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움직였습니다. 팔봉이는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뒤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으아. 팔봉이가 뒷걸음질 치며 놀란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마을의 무녀 홍련이었습니다. 홍련이 너 여긴 왜? 홍련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빠가 좋아요. 뭐라고 팔봉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이런 밤중에 이렇게 몰래 찾아오다니. 왜 그랬어? 점괘에서 오늘 꼭 고백하라고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 피하려고. 홍련의 두 손이 팔봉이의 소매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팔봉이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홍련아, 나도 싫지 않아.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지요. 호호, 이 예쁜 문녀가 날 좋아하다니 이게 웬 떡이야. 그날 밤
둘은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달빛 아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팔봉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이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고 안개가 걷히자 마을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팔봉이는 조금 늦잠을 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침 마을 입구에서 한명수 선비를 마주쳤지요. 아이고, 선비님, 좋은 아침입니다. 팔봉이?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부어있나 밤에 뭘 했나 보지. 아니요. 그냥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뭔가 수상한데 팔봉이는 당황하며 웃음을 감췄고 한명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분이와의 재회. 그날 오후 팔봉이는 다시 우물가를 서성이며 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지요. 분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팔봉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냥. 저녁에 바람 쐬러 산책 갈래. 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팔봉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드디어 분이도 내 소나귀에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흉한 속마음이 결국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을. 옥진의 등장 청송마을에는 옥진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훈장, 옥진 아버지의 딸이자 똑 부러진 지혜와 글 공부로 유명했지요. 아버지, 오늘도 사서삼경 다시 읽고 그림 공부도 좀 했어요. 허허, 네가 한글만 배워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꿰고 있다니 기특하구나. 옥진은 총명하고 차분한 성격 덕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뛰어난 지혜 때문에 오히려 총각들의 관심은 멀어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부담스럽다니까. 그래도 얼굴도 예쁘고 착하긴 하지. 그래도 우리 같은 놈들이 덤벼선 안 될 여자야. 팔봉이 역시 옥진을 은근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점차 그녀의 말 한마디, 제안 하나에 마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생각이 달라졌지요. 저런 여자를 곁에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가뭄, 그리고 옥진의 제안 그해 여름. 청송마을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마다 금이 가고 밭에선 싹도 나지 않았지요. 장만수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래선 올 가을 농사는 망하게 생겼소? 어찌들 생각하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옥진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시오. 저 산 너머 골짜기에 댐을 만들면 어때요? 물을 가둬두었다가 마을로 끌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갸우뚱했지만 장만수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예전에도 훌륭한 제안으로 마을을 살리지 않았소. 한번 믿어봅시다. 결국 마을은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사람들은 옥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진이 대단한 아가씨야. 머리도 좋고 마음도 곱고 이장님 며느리감으로 딱이구만.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 그 말에 팔봉이는 괜히 귀가 쫑긋했습니다.
팔봉이의 갈등 팔봉이는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이도 좋고 홍련이도 예쁘고 옥진은 지혜롭기까지 하니 아이고 이 몸이 둘이라도 모자라겠네. 분이는 마음이 곱고 홍련이는 정열적이고 옥진이는 똑똑하고 그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지요. 그래, 우선 분이부터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나중에 봐서 옥진이 쪽도 이처럼 팔봉이는 겉보기엔 순박해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우연한 만남 어느 날 밤, 팔봉이는 우연히 길가에서 옥진과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옥진이 아니냐. 이렇게 늦게 어딜 가는 거야,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오빠는요, 나도 비슷하지 뭐. 팔봉이는 그녀 옆에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옥진아? 넌 참 대단한 아가씨야. 머리도 좋고 마음도 곱고. 에이, 그런 말씀 과찬이에요. 정말이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마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팔봉이는 옥진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옥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전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한명수 선비님이에요. 팔봉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옥진은 그 틈을 타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팔봉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람. 다들 나만 빼고 사랑에 빠졌네. 산속의 소문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또 약초 캐러 산에 들어갔다더라. 에이구, 지난번에도 호랑이 만났잖아. 정신이 있는 건지. 그 소식을 들은 팔봉이는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지켜줘야지. 이번 기회에 분이 마음도 얻고 영웅도 되고 그는 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봐라. 호랑이는 못 잡아도 분이는 꼭 잡겠다는 심산이지. 하하. 역시 팔봉이지. 이어지는 이야기. 팔봉이는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호랑이 사건이 아닐 터. 분이와 강무영, 그들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팔봉이의 질투가 만들어낼 더 큰 소동이 청송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송 이야기 제3부분이야. 내가 갈게. 이번엔 진짜로 내 곁을 지켜줄게. 팔봉이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용기를 내는 듯 보였지만 속은 사실 온통 복잡한 생각뿐이었지요. 이번에 분이를 구하면 날 다시 보게 되겠지. 그럼 나랑 혼례까지도. 후후, 드디어 때가 왔다. 그는 등에 집단을 들쳐 메고 물병 하나, 손도끼 하나 챙겨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이에 대한 설렘 반, 무서움 반이었지요. 산 속의 흔적 산은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불었고 이따금 부엉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팔봉이는 조심스럽게 산길을 걸으며 분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분이 어딨니 나야? 팔봉 오빠야. 그러던 중 숲속 어귀에서 조그마한 약초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이건 분이 거잖아.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오빠, 조심하세요. 누가 보면 어쩌죠. 팔봉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라, 분이 목소리인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지?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바위 너머로 기울였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 연애의 발견, 작은 숲 속 공터. 달빛이 스며든 그곳에는 분이가 한 사내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도적이라 소문났던 남자, 강무영, 분이야. 오래 기다렸지 않뇨. 오빠, 여기 오면 마음이 놓여요. 팔봉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분이가 저 도적놈이랑. 놀라움과 충격, 분노가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지요. 아이고, 이런 망측한. 그 순간 분이와 강무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죠? 팔봉이는 놀라서 그만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왔고 덤불에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강무영은 즉시 분이를 감싸 안으며 경계했습니다. 내놈, 누구냐? 팔봉이는 당황해 어버버대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 약초 캐러 왔다가.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강무영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쳤지요. 아니, 당신은 그 유명한 도적 두목 강무영. 분이는 깜짝 놀랐고 강무영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 내 놈이 분이 마음을 홀려서 이런 짓을. 팔봉이는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는 분이의 외침도 강무영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 사실을 관에 고해 바치고 말 테다. 고발 팔봉이는 이튿날 곧장 청소년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그는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청송마을에 도적 무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포도대장이 나와 묻습니다. 도적 누구 말이냐? 그 도적의 이름은 강무영입니다. 분명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마을 처녀분이와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포도대장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그 강무영이라면 조정에서 지명수배한 의적이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팔봉이의 고발에 관하는 즉시 토벌대를 꾸렸습니다. 오늘 밤으로 출동하라. 청송산속을 수색한다. 팔봉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흐흐, 이제 끝났군. 저 도적놈도 분이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토벌대 출동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포졸들과 팔봉이는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팔봉이는 선두에 서서 길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저기. 저 골짜기 근처가 그 자의 은신처였습니다. 포도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좋다. 포위망을 펼쳐라.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갑작스레 날렵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다 놓치지 마라. 추격전과 포위 강무영과 그의 동료들은 이미 포위망을 감지하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무영과 함께 뒷길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빠, 어쩌죠? 우리가 잡히면 걱정 마. 내가 널 꼭 지킬 테니. 그러나 달리던 도중 그들이 도착한 좁은 골짜기엔 뜻밖의 무리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근에서 악명을 떨치던 또 다른 도적 집단, 칠흑의 무리였습니다. 허허, 이런 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강무영은 검을 뽑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칠흑, 너까지 나타나다니. 토벌대가 뒤를 좁혀오고 앞에는 칠흑의 무리,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늦밖에 제한 포도대장이 외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항복하라. 그때 강무영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포도대장님, 지금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칠흑에게 당할 겁니다. 뭐라 감히 포도청에 협력을 요청하나 우리는 의적입니다. 더러운 관리의 재물을 훔쳐 백성에게 나눈 것뿐. 하지만 저 칠흑은 단지 살인과 약탈만 일삼는 흉악한 놈입니다. 포도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외쳤습니다. 좋다. 일단 칠흑부터 제압하자. 그러나 그 후엔 관아로 동행해야 할 것이야. 강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대결의 서막 그리고 이어진 숲속의 치열한 접전. 강무영과 토벌대가 함께 힘을 합쳐 칠흑 무리와 맞섰습니다. 강무영의 검술은 단연 빛났고 그의 곁을 호위하던 맹수, 바로 그 호랑이도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와! 팔봉이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저 호랑이가 진짜 있었구나. 저 도적놈이 길들였던 거였어. 호랑이는 칠흑 무리를 향해 포효했고 전세는 금세 뒤집혔습니다. 전투의 끝과 진실의 고백. 결국 칠흑은 강무영의 칼날과 호랑이의 송곳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포박된 칠흑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도 결국은 관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강무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결단에 있다. 전투가 끝난 후 포도대장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넌 누구냐? 왜 이런 삶을 택한 것이냐? 강무영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습니다. 본명은 강무영, 전기품 장군 강문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탐관오리에 횡포에 분노해 백성을 도우려 의적이 된 것이지요.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중 한 사람, 팔봉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을.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명화의 중재 이때의 옥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님, 저분의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일지 모르지만 그 뜻은 백성을 위함이었습니다. 벌을 주기보다는 그 뜻을 나라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대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번만은 눈 감아 주겠소. 하지만 다음부턴 떳떳한 길을 걷기를 바라오. 강무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고 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송 이야기 제4부 전투가 끝난 후 청송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잡초에 찔린 발, 피로에 찬 숨소리, 땀에 젖은 옷자락까지 모든 것이 어울려 하나의 전쟁터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팔봉이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하지만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팔봉이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팔봉 오빠, 고개를 들자. 옥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놀란 눈빛이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팔봉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과 팔봉이는 그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 잘못했어? 알아요? 질투가 나서 분이랑 무영이 오빠 사이가 부러워서 괜히 질투심에 눈이 멀어. 고발까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옥진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사과했으니 됐어요. 정말 괜찮아? 다만 다시는 그런 질투로 사람을 망가뜨리지 마요. 오빠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그 말에 팔봉이는 울컥해졌습니다. 고맙다. 옥진아, 청송의 혼례 며칠 뒤 청송마을에서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혼례 준비는 다 되었느냐 여봐라. 돗자리 저쪽으로 더 펴라. 강무영과 분이의 혼례 날이 다가온 것이지요. 산길을 따라 촘촘히 매단 오색 비단줄, 마당에 쌓인 떡과 전, 그리고 송아지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강도련님 정말 듬직하지. 우리 분이도 이제 잘 사는 구먼. 호랑이도 길들이고 신랑도 길들였네. 허허. 장만수 이장도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와서 참 다행입니다. 무영 도련도 우리가 안을 수 있어 기쁩니다. 포도대장 또한 관아로 복귀하기 전 무영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뜻을 떳떳이 펼쳐라. 백성도 나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영은 무릎을 꿇고 머리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신방 앞에 웃음소리. 그날 밤 드디어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이 울리고 분이는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얼굴을 붉히며 나타났습니다. 강무영은 단정한 흰 도포 차림으로 분이의 손을 잡고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자, 신랑 신부 신방으로 가세. 사람들은 웃으며 꽃잎을 뿌렸고 아이들은 기웃기웃 신방 문틈을 엿보았습니다. 여보, 조심히 들어가요. 아, 괜찮소. 내가 너무 거칠었소. 어머머. 그런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사람들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고 마당 가득 웃음이 퍼졌습니다. 호랑이의 새집 한편. 강무영이 길들인 호랑이, 엄묘랑이 마스는 마을 외곽의 작은 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앞에 와서 구경했지요. 어머, 진짜로 사람 말을 알아들어. 강 도련님이 말하면 꼬리도 흔든데 나도 호랑이 키울래. 하지만 장만수 이장은 말렸습니다. 에이, 그건 도련님이라 가능하지. 너희가 키우다간 손가락 다 물리겠지. 호랑이는 사람을 물지 않았고 분이와 무영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옥진의 변화. 옥진은 여전히 매일 새벽 서당에 나가 글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팔봉 오빠. 그날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참 이상했지. 왜인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었어. 어느 날 팔봉이가 길가에서 말린 무청을 들고 힘겹게 가는 모습을 본 옥진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거 어디까지 옮기려는 거예요? 저기 장만수 이장님 댁까지요. 드릴 게 있어서요. 같이 들어줄까요? 팔봉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그럼요. 오빠 혼자 땀 뻘뻘 흘리는 거 보기 좀 그래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린 무청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팔봉이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진짜로 잘 살고 싶어. 누군가한테 떳떳한 사람으로. 그 말에 옥진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옆에서 도와줄 마음도 있어요. 작은 비, 큰 변화 며칠 후. 오랜 가뭄 끝에 청송마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단비였고 모두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와 손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비가 왔구먼. 올해 농사는 살았다. 그 비 맞으며 분이와 강무영은 웃었고 팔봉이와 옥진은 마당 앞에서 함께 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련은 촛불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지요. 느티나무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을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잔치의 마무리 혼례 후 일주일간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밤마다 풍악이 울리고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고 어르신들은 장기 두고 막걸리를 나누었습니다. 팔봉이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분이는 자주 옥진과 함께 바치를 하며 웃음을 나눴고 강무영은 마을 아이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수 선비는 여전히 글을 읽고 있었지만 옥진과 팔봉이가 함께 지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녀석들 괜찮은 한 쌍이 되겠군. 이제 청송마을에는 더 이상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묘랑이는 길들여졌고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영은 혼례 후에도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도왔고 분이는 한때 숨어야 했던 사랑을 이제는 마을 어귀에서도 자랑스럽게 나눴지요. 팔봉이는 옛 실수를 교훈 삼아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했고 옥진은 그런 팔봉이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지요. 예전엔 멍청한 팔봉이었는데 이젠 어른이 다 됐네. 허허. 청송 이야기 제5부 청송마을의 잔치는 끝났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늦가을 산 너머에 수상한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장님, 어제 산길 쪽에서 낯선 사람들 여럿이 불빛을 켜고 오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약초꾼이겠지. 아니요. 칼도 찾고 낯빛도 험했습니다. 장만수 이장은 곧 마을 어른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니 경계를 강화합시다. 밤에는 아이들 집에 꼭 들여보내고 물자도 잘 챙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는 곧장 강무영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묘랑이 무영돌연. 혹시라도 저 무리들이 치르게 잔당일 수도 있겠소. 대비를 해야겠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묘랑이와 함께 산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 강무영은 호랑이 묘랑이와 함께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나무 뒤에서 무기를 숨긴 낯선 무리들과 마주쳤지요. 거기 누구냐? 쳇, 들켰군 달려라. 그들은 흩어져 도망쳤지만 묘랑이는 재빠르게 뛰어올라 그중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강무영은 그의 칼을 빼앗아 손목을 꺾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누구지? 왜 마을 근처를 배회했나? 그자는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하하, 그 독사놈의 복수를 하러 온 거다. 청송마을, 싹 쓸어버릴 거야. 위기 앞에 마을 강무영은 곧장 마을로 돌아와 경보를 알렸습니다. 청송이 위험합니다. 치르게 잔당들이 복수하러 오고 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였고 분이는 창고 안에 아이들을 모아 돌보았으며 옥지는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팔봉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장만수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맡겨주세요. 그래? 팔봉가, 동쪽 산길을 지켜다오. 저쪽은 좁아서 공격이 들어오기 쉬워. 알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과거의 허세가 아닌 진짜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팔봉이의 진짜 용기 그날 밤, 바람은 세차고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봉이는 도끼 하나 들고 혼자 동쪽 산길 입구에 섰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누군가는 서 있어야 하잖아. 그는 손에 땀을 쥐고 숲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기 안 나오면 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3명의 복면인이 달려들었습니다. 팔봉이는 본능적으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중 하나의 팔에 도끼가 스쳤고 다른 하나는 그의 배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팔봉이는 날렵하진 않았지만 튼튼한 체력으로 그들의 칼날을 버텨내며 외쳤습니다. 청송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하지만 곧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눈앞에 복면인이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푸드덕 거대한 그림자가 복면인을 덮쳤습니다. 그와
묘랑이였습니다. 묘랑이의 마지막 사냥.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복면인을 땅에 눕혔고 나머지 2명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묘랑이는 팔봉이 옆에 다가와 고개를 비비며 안심시키듯 울었습니다. 묘랑이, 너 고마워! 곧이어 강무영과 포졸들이 도착했고 팔봉은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해와 존경 팔봉이는 팔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장님, 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킨 것 같아요. 장만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사내가 되었구나. 분이도 찾아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팔봉 오빠, 제가 위험할 때도, 옥진 언니 지킬 때도 늘 도망만 다녔던 오빠였는데 오늘은 정말 멋졌어요. 그 말에 팔봉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 순간 옥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랑도 약속 하나 할래요. 팔봉이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요. 팔봉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또 하나의 결실, 며칠 후. 마을 한복판 느티나무 아래. 2번째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팔봉이와 옥진. 자, 신랑 신부 입장. 팔봉이 진짜 장가가네. 이야, 옥진 아가씨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해. 허허, 이제 청송마을엔 호랑이보다 무서운 마누라가 생긴 거야. 사람들은 웃었고 팔봉이는 민망하면서도 행복하게 옥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잘 살 거야. 전설이 된 이야기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 청송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전에 말이다. 이 마을에 팔봉이라는 바보 총각이 살았는데 말이야. 호랑이를 이기고 도적도 물리치고 그 후로 마을 영웅이 되었지. 진짜요? 그 팔봉 아저씨가 지금의 저 서당 훈장이시란다. 그리고 그 곁에선 옥진이 한 손엔 붓, 다른 손엔 찻잔을 들고 조용히 웃고 있었지요. 마무리 청송마을의 느티나무는 오늘도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 2쌍의 신랑 신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강무영 N분이 팔봉이의 녹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글귀, 바보도, 도적도, 결국은 마을을 지킨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심은 전설이 된다.